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전을 개발한다. 2. 러시아는 일본 산업의 종식을 선언했다. 3.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팔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 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하나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 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 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 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SN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히 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뉴스팩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강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의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두 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 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에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 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 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km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역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새어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쇄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북극까지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프라윕 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 도 LIG 넥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이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의 중거리 GPS 유도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의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왓,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태국 국왕계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텐레이, 철뢰,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텐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텐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텐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B와 다르게 텐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에서 흩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제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U-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U-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